안녕하세요, 역사맨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잉글랜드의 국왕 리처드 1세입니다. 아마 로빈후드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칭기즈칸4,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 등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더 라이온하트, 사자시망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한 리처드 1세는 십자군 전쟁 당시 이슬람의 영웅 살라흐 앗딘, 통칭 살라딘의 유일한 맞수였으며 중세 유럽 최고의 전략가로 평가받는데요. 어떤 모습이 리처드 1세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했는지 그의 생애와 무용담을 함께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1세는 1157년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플랜테전의 왕과 헨리 2세의 3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첫째 형이었던 기욤 9세가 2살의 나이에 열병으로 사망해 둘째 형 청년한 헨리가 잉글랜드의 왕위를 이을 후계자가 되었죠. 이 시기 플랜테전의 왕가는 부왕 헨리 2세의 막내 아들 존에 대한 편애와 더불어 왕비 엘레오노르와 프랑스 국왕이 리처드 1세를 선동하면서 부자지간, 형제지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1183년 리처드 1세의 통치 방식에 불만을 품은 가스코뉴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때 리처드 1세의 형 헨리와 동생 제프리가 반란군의 가세에 리처드를 압박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헨리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반란군이 와해되자 리처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반란군을 진압, 명실공히 다음 보위를 물려받을 후계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왕 헨리 2세가 왕위 계승 조건으로 리처드가 자란 아키텐이라는 곳을 존에게 양도하라고 명령하자 이에 반발하며 부왕과 반목하게 되고, 이후 표면적으로는 화해하긴 하지만 헨리 2세와 프랑스의 필리프 2세와의 싸움에 필리프 2세의 편에 가세하며 아버지를 압박하기도 하죠. 그리고 결국 헨리 2세가 병사하자 그의 뒤를 이어 국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국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십자군 원정 참가를 결정한 리처드 1세는 여기저기서 자금과 병력을 끌어모아 함선을 타고 잉글랜드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3차 십자군 이전까지의 팔레스티나 지역은 이슬람이 완전하게 장악하여 총 20만이 넘는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슬람 세력이 극도로 분열되어 서로 싸우며 심지어 십자군과 결탁하여 상대 세력을 공격하기도 하는 등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 상태였기 때문에 십자군이 각계격파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3차 십자군 원정 당시는 살라흐 앗딘, 통칭 살라딘이라는 위대한 왕이자 영웅의 등장으로 이슬람 세력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3만 5천여 명에 불과했던 십자군은 살라딘이 이끄는 투르크군에 매우 고전하는데 유일하게 이 리처드 1세만은 눈부신 전공을 올리며 이슬람 세력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1191년 8월 30일) 리처드가 이끄는 프랑크군과 살라딘의 정찰대가 맞붙었습니다. 살라딘이 곳곳에 병력을 매복시켜 행군하던 프랑크군을 포위하고 공격했는데 리처드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썰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던 중 케사레아라는 곳 근처에서 당시 후위에 있던 부르고뉴 공작의 프랑스군이 매복 공격에 당해 위기에 빠집니다. 후위의 아군이 공격당하는 것을 본 리처드는 벼락같은 고함을 치며 혈혈단신으로 달려들어 투르크군의 머리를 직접 따버리고 좌우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투르크군을 베어버렸습니다. 이를 본 투르크군은 우물쭈물할 틈도 없이 혼비백산에 산 꼭대기까지 도망가 버렸다고 하네요. 케사레아 전투 직후인 9월 5일, 리처드는 살라딘에게 살라딘이 이끄는 사라센군의 전면 철수와 팔레스타인 전역을 프랑크족에 반환할 것을 골자로 한 조약 서신을 보냅니다. 살라딘은 당연히 이를 거절하고 협상이 결렬되자 곧바로 아루스프 근처의 숲에서 전투를 준비합니다. 이윽고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맹렬하게 공격하는 투르크군에 비해 리처드는 그저 밀집 대형으로 조금씩 전진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투르크군의 공세에 구호기사단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자 참지 못한 기사 2명이 뛰쳐나갑니다. 그와 동시에 공격 명령을 내린 리처드는 원조 부대를 데리고 단숨에 구호기사단에게 도착, 가장 앞에서 홀로 맹렬하게 투르크군을 밀어붙이며 적을 쓰러뜨립니다. 리처드의 공격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투르크군은 전혀 버티지 못하고 리처드가 나아가면 무조건 길을 내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네요. 이때의 리처드의 모습에 대해 살라딘의 기록가는 연신 검을 휘두르며 아랍인들을 베어나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낫을 든 농부가 곡식을 베는 것과 같았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후 3번의 전투가 더 치러졌고 살라딘이 적극적으로 지휘하면서 군을 이끌었으나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어진 투르크군의 총공세에도 리처드는 단 15명만의 부하를 이끌고 돌진해 적을 그들의 본거지인 아루스프 숲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 후 리처드는 막사로 돌아갔고 다음날 그곳에 가보니 32명의 아미르가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리처드 1세의 전투 기록에는 일기토가 드문 편인데 여기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미르는 지휘관급으로 제후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일기토로 승부를 겨루어도 괜찮았을 만한 인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학살하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일기토 기록이 없는 것이죠.
이 전투에서 십자군이 입은 병력 피해가 700여 명인 반면 투르크군은 그 10배에 달하는 7천여 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대패를 당한 것이죠. 이후 기세를 몰아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내려온 기독교 연합군은 리처드 왕의 지시 아래 야파라는 곳에서 진지 구축과 요새 복구에 전념합니다. 십자군 원정에 참가한 기사와 병사들은 아루스프 전투의 승리와 야파 점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 곧 성지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뻐했지만 리처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슬람 세력에 둘러싸인 섬과 같은 도시로 해안가 도시들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제외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상을 통해 물자와 병력 보급이 가능했지만 내륙 도시인 예루살렘에는 그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었죠. 따라서 리처드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더라도 십자군이 유럽으로 돌아가면 그곳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해 살라딘과 평화협정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협상이 아무리 길어져도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넘겨줄 생각이 없어 보이자 리처드는 전략을 바꾸어 예루살렘이 아닌 살라딘의 영지 이집트를 공격하여 살라딘을 압박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공략에만 몰두해 있던 다른 기사들의 반대와 더불어 프랑스의 필리프 2세가 잉글랜드를 침공했다는 소식에 군대를 추스르려 해안으로 군대를 되돌리죠. 그때 수세에 몰려있던 살라딘의 군대가 야파를 침공합니다. (1192년 7월 27일) 살라딘이 이끄는 투르크 병사들은 야파 요새를 침공합니다. 리처드가 이끄는 프랑크군에게 무참히 깨진 후 약이 오를 대로 오른 투르크 병사들은 야파 시내로 몰려와 닥치는 대로 마을을 약탈했고 야파 요새의 수비대 생존자들은 성체 안으로 퇴각해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살라딘이 서둘러 부대를 수습해 성체를 비롯한 요새 내 거점들을 장악하려고 했지만 전리품에 취한 무슬림 부대는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막 팔레스타인을 떠나려고 했던 리처드가 이 소식을 듣고 대노하여 하느님이 살아계심에 그분의 도움으로 내 할 일을 하고야 말리라 라고 말하며 군대를 소집, 배를 통해 야파로 내달려갑니다. 리처드의 갤리선을 본 살라딘은 즉시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해안에 군대를 배치하고 항복한 십자군 수비대에게 성체를 넘겨받아 야파 방어에 쓰려고 합니다. 리처드가 도착한 줄 미처 몰랐던 수비대는 순순히 성체를 넘기려 했는데 이때 살라딘의 부하 중 한 명이 지금 이 자들을 그냥 보내면 분노한 무슬림 병사가 이들을 죽일지 모르니 안전한 퇴로를 마련해주자 라고 주장해 성체를 넘겨받는 것이 늦어지죠. 퇴로를 따라 먼저 성체를 빠져나온 몇몇 수비대원들은 리처드가 끌고 온 범선과 갤리선들을 발견하고 마음이 바뀌어 다시 성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항복 철회를 선언하고 무슬림 병사들을 급습해 도시 밖으로 몰아냅니다. 이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살라딘과 투르크군은 야파 시내로 몰려가 수비병들을 다시 성체로 몰아놓고 성벽을 맹폭하죠. 그런데 이때 리처드는 무슬림의 함성 소리와 살라딘의 깃발 탓에 구조 요청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절체절명이 되어가는 수비대의 사정을 까맣게 모른 채 야파 요새 공략에 대해 토의를 하고 있었죠. 성 안의 수비대가 다시 항복을 구걸하기로 마음먹은 순간 요새 안의 사제 한 명이 바다에 뛰어들어 리처드의 범선까지 헤엄쳐가 수비군들이 모두 죽을 위기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에 극대노한 리처드는 곧바로 야파 요새로 배를 몰았습니다. 배가 미처 정박하기도 전에 바다로 뛰어든 리처드는 갑옷을 벗고 석궁을 쏘며 도끼를 휘둘러 닥치는 대로 무슬림 병사들을 베어내었고 무슬림 군대는 순식간에 와해되어 잉글랜드 군의 야파 해안을 내주었습니다. 리처드는 곧바로 병사 80여 명, 세필의 말만을 가지고 야파 요새로 진격했고 6만 2천의 병사를 이끌고 요새 안으로 들어왔던 살라딘 군을 모조리 몰아내버립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기독교 쪽 역사가도 이슬람 쪽 역사가도 똑같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적군에 둘러싸인 채로 악기와 같이 투르크군을 도륙하며 전진하는 리처드를 보고 살라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며 분노하였고 이를 옆에서 지켜본 살라딘의 역사가는 리처드를 두고 이 자는 인간이 아니다 라고 단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리처드가 투르크군을 몰아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5일 살라딘이 7천의 병력을 이끌고 야파의 기습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때 리처드 측은 기사 54명, 기마기사 15명, 보병 2천여 명 뿐이었으며 무너진 성벽을 아직 보수하지 못해 임시로 목책을 세워놨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처드의 무시무시한 무력과 귀신과도 같은 전술 운용을 뚫어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투르크군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퇴각을 결정합니다. 그러자 리처드는 15명의 기마기사와 함께 후퇴하는 적을 추격해 도륙합니다. 엄청난 난전이 되어버린 전장에서 살라딘은 투르크군을 후미로 침투시켜 도시를 점령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를 눈치챈 리처드가 곧바로 그곳으로 달려가 저지해내죠. 말 그대로 혼자서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놀랍게도 이 또한 기독교 쪽 역사가, 이슬람 쪽 역사가가 똑같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날 전투에서 십자군은 단 2명이 사망한 반면 투르크군은 7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500마리의 말을 잃고 맙니다.
살라딘은 이 전투의 패배로 리처드와 그 군세를 쉽게 이길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또한 필리프 2세의 잉글랜드령 침공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유럽에 돌아가고자 했죠. 결국 리처드는 살라딘에게 예루살렘을 포기하겠다. 그러니 해안의 기독교 도시들을 침공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기독교도들의 안전을 약속해달라 라는 제안을 합니다. 살라딘이 이를 수락하면서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리처드도 곧 유럽으로 돌아가면서 3차 십자군 원정이 마무리됩니다. 3차 십자군 원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각각 기독교 세계, 이슬람 세계의 영웅이자 천재 지략가로 서로의 유일한 호적수였던 리처드와 살라딘 두 사람은 서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며 여러가지 일화를 만들어냈는데요. 리처드가 고열로 고생할 때 살라딘이 과일과 얼음을 보내주자 리처드가 화답 서신을 보내주는가 하면 야파 전투 당시 리처드의 말이 화살에 맞아 낙마하자 살라딘은 그토록 용감한 용사가 땅바닥에서 싸워서는 안 될 일이다 라며 말두피를 보내주었고 리처드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며 말에 올라타 더 힘차게 투르크군을 베었다고 하네요. 평화협정을 하고 떠날 때에도 리처드가 살라딘에게 3년의 휴전 후 내가 돌아와 예루살렘을 되찾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자 살라딘은 내가 만약 예루살렘을 잃는다면 당신에게 이를 것이다 라며 화답하죠. 리처드가 유럽으로 돌아간 5개월 뒤 살라딘은 병으로 숨을 거두게 되는데 리처드의 부하들이 조금만 더 성지에 머물렀다면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자 리처드는 만약 우리가 계속 남아있었다면 살라딘은 결코 눈을 감지 못했을 것이다 라며 그를 추켜 세워줍니다. 리처드가 십자군 전쟁을 위해 유럽을 떠나 있는 동안 프랑스의 필리프 2세는 리처드의 동생 존을 사주해 반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평화협정을 맺고 서둘러 잉글랜드로 향하던 리처드는 돌아가는 동안 2번이나 배가 난파되고 오스트리아에서 이전에 자신이 모욕했던 공작 레오폴트 5세에게 붙잡혀 신성 로마 제국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잉글랜드에서 막대한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리처드가 석방되자 그 소식을 들은 필리프 2세는 존에게 사탄이 돌아왔으니 자신의 몸을 돌보도록 하라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기겁한 존은 자신이 머물던 에브레 요새의 프랑스 수비병들을 학살하고 요새를 리처드에게 바치면서 목숨을 구걸했고 리처드와 존의 어머니인 여왕 엘레오노르도 리처드를 달래어 결국 존을 용서하죠. 이후 리처드는 자신이 임명한 섭정 윌리엄 롱챔프가 학정을 펼쳤다는 사실을 알고 쫓아내었는데 쫓겨난 윌리엄 롱챔프가 프랑스로 달아나 필리프 2세와 결탁하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다시 공고하게 하기 위한 대관식 이후 프랑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려 했으나 잉글랜드의 리모주 지역의 반란으로 출정이 연기됩니다. 이 지역이 프랑스와의 관계에서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리처드 1세가 직접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 나섰는데 갑옷을 입지 않고 성벽을 거닐다가 성에서 날아온 석궁에 왼쪽 어깨를 맞습니다. 허무하게도 그 상처가 심하게 골마들어가 1199년 4월 6일 42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사자시멍이라는 별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리처드 1세는 전쟁에서 일신의 힘으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글자 그대로 만인지적의 용장이었습니다. 야전사령관으로서의 역량 또한 당대 최고 수준이어서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두면서도 야수적인 전술 감각을 보이며 승부의 갈림길에서 단숨에 전세를 뒤집어 엎어버리곤 했죠. 비록 호적수라고 불리지만 이슬람의 영웅이자 천재적 지략가 살라딘마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리처드에게 승리하지 못합니다. 또한 리처드는 당대의 기사들과는 달리 전쟁에서 보급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그의 부대는 언제나 충분한 보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후세의 사람들에게 리처드가 전략가보다는 무적의 전사로 이미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리처드의 용력이 인간 규격 외였기 때문입니다. 살라딘이 아무리 전열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아도 리처드가 전선에 나서 도끼와 검을 휘두르면 전열이 형편없이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걸 본 살라딘이 저게 사람이냐? 악마 아니냐? 라고 탄식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전투에서 나타나는 그의 무력은 대부분 기독교 세계의 역사서와 이슬람 세계의 역사서에서 교차되어 확인되는 것으로 그에 대해 알려진 무용담들이 과장이 아니라 진짜 모습이었다는 증거가 되죠. 리처드 1세가 일찍이 부왕을 배신해 공격했던 점이나 왕위에 오르고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을 아첨꾼이라며 숙청했던 점, 십자군 원정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왕가의 땅을 팔고 성과 간직을 매매하는 등 여러 부정을 저지른 것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세 기사의 로망을 그대로 구현한 그의 무용담에 당시의 잉글랜드에서도 리처드의 인기가 대단히 높았으며 로빈 후드를 비롯한 여러 이야기에 등장하는 리처드와 그의 무용담은 지금도 영국인들 사이에서 자랑거리라고 하네요. 영국의 역사학자 스티븐 런치만은 리처드 1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쁜 아들이었고 나쁜 남편이었으며 나쁜 왕이었으나 용감하고 빛나는 군인이었다.